한서연은 손에 든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내려다보았다. 두 줄. 의심할 여지 없이 선명한 두 개의 붉은 줄이 그녀의 세상이 곧 뒤바뀔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생경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 작은 생명은 그녀와 강민준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그녀의 소박한 취향과 성실함이 묻어났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과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전문 서적들은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팀 소속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배경이나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민준,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가 바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서연은 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민준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차갑고 오만한 재벌 3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민준은 겉보기와 달리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에 점차 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늦은 밤 인적 드문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영화관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그 시간들은 서연에게 꿈과 같았다. 고아로 자라 늘 외로움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민준의 존재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안식처였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녀를 세상에 당당하게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랄까, 기뻐할까, 어쩌면 조금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함께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서연은 굳게 믿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이지. 저녁 8시에 늘 가던 곳에서 봐.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민준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그에게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옷장을 열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옅은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미래의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될 자신의 모습이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의 룸이었다. 그들이 비밀 데이트를 위해 자주 찾던 곳이었다. 먼저 도착한 서연은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준을 기다렸다. 곧 문이 열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기다렸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그의 칭찬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늘 따뜻했다. 무슨 중요한 얘기야.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기쁨도 놀라움도 아닌 알 수 없는 당혹감과 혼란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민주는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한동안 말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한참 만에 돌아선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없었다. 서연아,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와 병원 진단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민주는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였고 그의 삶은 결코 그의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민주는 결심한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게. 넌 그냥 나만 믿고 기다려줘. 그의 말은 분명 약속이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과 확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은 두려움과 망설임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회사에서도 그는 서연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다. 서연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강태환 회장의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최고 경영진만 출입할 수 있는 최상층 회장실. 서연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강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냉정했다. 한서연 씨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연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자네가 내 아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네. 강 회장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서연과 민준이 함께 찍힌 사진들과 그녀의 임신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얼마를 원하나 아이를 조용히 지우고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준다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챙겨주지. 네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뱃속의 생명을 한낱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그에게 밀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고
이 아이는 저희 두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사랑 감히 너 같은 게 내 아들을 입에 담아 분수를 알아야지. 민준이는 곧 국내 최고 로펌의 딸과 약혼할 예정이다. 그게 우리 아우라 그룹을 위한 길이고 민준이의 운명이야. 너와 내 뱃속의 것은 그 길에 놓인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 직장 명예, 그리고 내 인생까지도 명심해.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협박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회장실을 나온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우리 헤어지자. 아이는 미안하지만 없던 일로 해줘.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믿음, 그녀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강민준의 문자 메시지는 한서연의 세상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텅 빈 방 안에서 눈물만 흘렸다.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과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만 했다. 다음 날 서연은 퉁퉁 부은 눈을 애써 가린 채 회사에 출근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무거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흐깃거리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이 아닌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강 회장에게 불려갔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시한폭탄처럼 여기는 듯했다. 강민주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한때 그토록 다정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식어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프로였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장으로부터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M&A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라는 지시였다. 그것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였고 그런 중책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에 서연은 잠시나마 자신의 능력을 다시 인정받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예측하며 가장 효율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수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부서장은 그녀의 결과물에 매우 만족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호텔의 거대한 컨벤션 홀에는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연도 전략기획팀의 일원으로서 회의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곧 있을 중요한 발표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장내는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회의는 강태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특유의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하며 그룹의 비전과 성과에 대해 연설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모두가 다음 안건인 신규 프로젝트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강 회장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도 중대한 사안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그룹 내부의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파렴치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에 이메일 한 통이 크게 임시좌쌀했다. 발신인은 한서연, 수신인은 경쟁사인 타이탄전자의 유령 회사 이메일 주소였다. 그리고 첨부 파일의 이름은 바로 그녀가 밤새워 작업했던 MA 전략 보고서였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건 말도 안 돼. 그녀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전략기획팀 한서연 씨, 저 이메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거대한 회의장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 강 회장이 쐐기를 박듯 말했다. 고아 출신인 당신을 거두어주고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었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겁니까?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 회사를 배신한 당신을 아우라 그룹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구제불능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단 한 사람 강민준이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민준 씨, 당신만은 진실을 알잖아요.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줘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민준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이 잔인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 위해 아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내 아들 민준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너는 한서연 씨와 가장 가까이서 일했지. 혹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 아니면 그녀가 다른 불순한 의도로 너에게 접근했던 적은? 그의 질문은 명백히 민준에게 서연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 순간 아주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다. 민주는 군중을 향해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 부하 직원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저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배신당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심장을 완전히 관통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비정한 단어들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변명할 힘도 버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스파이이자 후계자를 유혹하려 했던 파렴치한 여자로 모두의 기억 속에 남게 될 터였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시오. 오늘부로 한서연 씨를 파면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죄인처럼 회의장에서 끌려나갔. 컨벤션홀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끝났다. 손에 들린 것은 해고 통지서와 작은 상자에 담긴 그녀의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뿐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 아래 그녀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은 채 감당할 수 없는 치욕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호텔 문 밖으로 내쳐진 한서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무자비한 질문들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정말 기밀을 유출했습니까? 강민준 상무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모든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흑백 필름처럼 색을 잃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강태환 회장의 경멸적인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 믿음, 미래.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빗방울을 하나둘씩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굵어진 빗줄기는 그녀의 머리와 옷을 속수무책으로 적셨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서둘러 건물 안으로 우산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비를 맞으며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마음의 한기에 비하면 이 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공원 벤치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흠뻑 젖은 채로 벤치에 주저앉은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화면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과 아우라 그룹 스파이라는 끔찍한 딱지가 붙은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댓글창에는 그녀를 향한 온갖 저주와 비난이 가득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아니, 애초에 그녀의 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고아로 태어나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악착같이 살아왔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회사에 입사하며 이제 막 행복이 손에 잡힐 듯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미래를 꿈꾸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한 장치였을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빛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은 온기를 잃지 않고 그 존재감을 알리고 있었다. 이 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이제는 그녀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유일한 이유. 아이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야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와 자신을 짓밟은 그들에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을 쥐어짜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에 붙어 있는 퇴거 통지서가 그녀를 맞았다. 회사 사택이었기에 해고와 동시에 거처마저 잃게 된 것이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불 꺼진 방 안에는 여전히 강민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가 선물했던 작은 스탠드, 함께 마쳤던 머그잔, 그가 좋아했던 향의 디퓨저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를 도려내야만 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상자를 적셨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미련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모든 것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길이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이 상자 하나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비녀 하나가 전부였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기에 성인이 된 후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하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상자를 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뚜껑을 열자 특유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과 비단에 곱게 쌓인 비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얼굴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흔적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감싸고 있던 비단을 풀었다. 모습을 드러낸 비녀는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건이었다. 단순히 오래된 장신구가 아니었다. 옥으로 만들어진 몸체에는 섬세한 봉황 무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작은 붉은 보석이 밝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가난했던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다. 서연은 비녀를 손에 쥐었다.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살폈다. 그러다 봉황의 꼬리 부분 아주 작은 틈 사이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찾아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한자로 된 두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다. 진우유.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비녀에 새겨진 정교함과 고고함은 그것이 단순한 이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비녀는 대체 무엇일까? 왜 어머니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진우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서연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 이 비녀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꼭 품었다. 이것이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절망의 끝에서 한서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쫓겨난 아파트 근처에 값싼 여관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다. 가진 돈은 금방이라도 바닥을 보일 듯했고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제 어머니의 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열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아우라 그룹에서 익혔던 분석 기술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무기는 오직 자신의 두뇌뿐이었다. 그녀는 여관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비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진우 고유라는 이름과 비녀에 새겨진 봉황무늬. 이 두 가지가 그녀가 가진 단서의 전부였다. 그녀는 먼저 진우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 기업인이나 재력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인물이 검색되었지만 봉황무늬와 연결되는 특별한 고리는 찾을 수 없었다. 몇 시간을 허비한 끝에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름이 아닌 상징, 즉 봉황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 봉황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길조를 상징하며 특히 왕실이나 최고위 가문에서 사용되던 문양이었다. 서연은 봉황 문양을 사용하는 기업 또는 봉황 상징 가문 등의 키워드로 검색의 폭을 넓혔다. 수많은 결과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전통문화 관련 단체이거나 역사 자료에 불과했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피닉스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심층 보도였다. 피닉스 즉 불사조, 동양의 봉황과 일맥상통하는 상징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홀린 듯이 피닉스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그룹의 로고는 불꽃 속에서 날갯짓하는 화려한 불사조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신화적인 인물, 바로 박진우 벽지유 회장이었다. 비녀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일치였다. 서연은 박진우 회장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지만 몇 년 전 한 경제 잡지와 가졌던 인터뷰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기사에는 그의 경영 철학과 함께 그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다. 수십 년 전 그의 유일한 딸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가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 딸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서연은 숨을 멈췄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박 회장은 딸이 집을 나갈 때 가문의 상징이자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봉황 비녀를 함께 가져갔다고 회고했다. 그는 언젠가 딸이나 혹은 딸의 흔적이라도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리고 있다고, 그 비녀가 바로 그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비녀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박진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었고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 금융그룹 총수의 외손녀였던 것이다. 엄청난 진실 앞에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난한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뿌리가 이토록 거대한 곳에 닿아 있었다니.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힘든 삶을 택해야만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혼란도 잠시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자신과 아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강태환과 강민준에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박진우 회장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다음 날 서연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고
피닉스 그룹의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피닉스 타워는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와는 또 다른 묵직하고 고고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그러나 예상대로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제지당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성함과 용건이 어떻게 되시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여드리면 분명 만나주실 겁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비단에 싼 비녀를 꺼내 보였다. 안내 직원은 그것을 잠시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장님을 뵙겠다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중년의 한 여성이 비서실에서 나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윤 비서실장이었다. 윤 실장은 서연의 손에 들린 비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젊은 시절 사모님이 그토록 아끼셨던 바로 그 비녀였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 어딘가에서 오래전 집을 나간 아가씨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윤 실장은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 비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윤 실장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마지막 희망을 제대로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박진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다. 윤 실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서연을 최고층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서연은 거대하고 중후한 회장실의 풍경과 마주했다. 방 안쪽 거대한 창을 등지고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호령하는 제왕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윤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무게로 깊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 회장의 시선은 곧장 서연의 손에 들린 비녀에 닿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연의 얼굴로 옮겨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의 모습을 발견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핏줄의 이끌림이 두 사람을 마주하게 한 것이다. 네가 서연이의 딸이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진우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 품은 넓고 따뜻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것처럼 견고했다. 수십 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회한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어깨를 적셨다. 돌아왔구나. 이제야 돌아왔어. 박진우 회장의 품은 한서연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견고한 성체와 같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는 눈물과 회한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핏줄이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있었다.
박 회장은 외손녀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의 저택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가문을 지켜온 기품과 역사가 곳곳에 배어 있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박 회장과 윤 비서실장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슬픔에 앞서 외손녀와 증손주의 건강부터 챙겼다. 최고의 의사와 영양사가 그녀의 곁에 배치되었고 그녀의 방은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서연은 쫓기듯 지내던 여관방에서의 삶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육체적인 안정을 되찾자 짓눌려 있던 마음의 상처들이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서연은 정원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박 회장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강민준과의 만남과 사랑 예기치 않은 임신, 그리고 강태환 회장의 잔인한 계략과 주주총회에서의 치욕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눈에서는 냉혹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감히 내 딸의 아인의 유일한 핏줄에게 그런 짓을 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의 전조와도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우라 그룹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눈앞에 상처 입은 외손녀를 먼저 보듬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얘야, 복수는 차가울 때 하는 법이다. 분노에 휩싸여 칼을 휘두르면 자신마저 베이게 되지. 저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그들은 괴물을 깨운 것이다. 내 안에 잠재된 힘, 내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총명함, 그리고 이 하라비가 가진 모든 것을 더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날을 기점으로 한서연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단순한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아우라 그룹의 핵심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재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는 서연의 아픔을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그것은 피닉스 그룹의 후계자를 키워내는 제왕학 교육이나 다름없었다. 한 달,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달이었다. 서연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회장의 서재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곳에는 경영, 경제, 법률, 심리학에 이르는 수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다. 아우라 그룹에서 실무자로 익혔던 지식은 이제 거대한 숲을 보는 경영자의 시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피닉스 그룹의 최고 전략가들과 M&A 전문가들을 그녀의 개인 교사로 붙여주었다. 서연은 그들과 밤낮으로 토론하며 기업 사냥의 기술과 금융 전쟁의 냉혹한 논리를 배웠다. 특히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피닉스 그룹의 방대한 정보력이 더해지자 아우라 그룹의 숨겨진 약점과 비자금 흐름, 그리고 강태환 회장의 치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하고 조용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냉철한 이성과 강렬한 투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말투는 간결하고 단호해졌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를 향한 뚜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변화는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윤 비서실장은
그녀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수했던 옷들은 세련되고 지적인 파워 슈트로 바뀌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의 스타일로 정돈되었다. 외적인 변화는 그녀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피닉스 그룹의 이름에 걸맞은 위용을 갖춘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약속된 마지막 날 밤, 서연은 박 회장의 집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아우라 그룹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인수할 수 있는 치밀하고도 대담한 전략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 그녀가 피와 눈물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복수의 설계도였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훌륭하구나. 내 어미를 쏙 빼닮았으면서도 그 배포는 나를 능가하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아우라 그룹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세상에 너의 존재를 알릴 첫 번째 무대로 아주 적합한 곳이지. 서연도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를 품고 부활한 불사조 피닉스의 새로운 주인이 될 여인이 서 있었다. 내 할아버지,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다. 한 달 후 아우라 그룹은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솔라리스의 발표를 위해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국내외 언론사와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 달 전 바로 이 장소에서 한서연이 파렴치한 스파이로 낙인 찍혀 끌려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아우라 그룹이 선보일 새로운 미래 기술에 쏠려 있었다. 단상 위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강태환 회장과 그의 아들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걸림돌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 강 회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솔라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우라 그룹의 주가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리고 아들의 경영 승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화려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밋빛 미래와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이 발표될 때마다 장내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강민준 역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한 달 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정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파워, 슈트에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몇몇 기자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 달 전 이곳에서 치욕스럽게 쫓겨났던 바로 그 여자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던 눈빛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마주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피닉스 파이낸셜 그룹의 법무팀과 MA 전략팀으로 보이는 전문가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것도 피닉스 그룹 사람들과 함께. 단상 위에 있던 강태환 회장과 강민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버렸다. 특히 강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은 채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장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행사장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와 함께 온 변호사가 내민 서류 한 장에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서연은 마침내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강태환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오랜만입니다. 강태환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아주 흥미로운 기술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강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외김을 되찾으려 애썼다.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건가. 그가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명함에는 그녀의 새로운 직함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피닉스 파이낸셜 그룹 MA 전략본부장 한서연. 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강 회장의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피닉스 그룹. 아우라 그룹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경쟁 상대이자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그런 곳의 핵심 임원이 되어 나타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게 무슨 파렴치한 사기극이야.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사기극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르죠, 회장님. 오늘 저는 아우라 그룹의 전 직원 한서연이 아닌 피닉스 파이낸셜 그룹의 MA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피닉스 파이낸셜 그룹은 오늘부로 아우라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즉 인수합병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함을 선언합니다. 그 한마디의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당혹감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강 회장은 너무 큰 충격에 말조차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강민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피닉스 그룹은 이미 아우라 그룹의 지분 15%를 장내외에서 비밀리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우라 그룹의 부실한 재무 구조와 강태환 회장님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팀원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아우라 그룹의 분식회계 정황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아우라 그룹에 근무하며 파악했던 내부 정보와 피닉스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치명적인 무기였다. 강태환 회장님, 서연의 시선이 얼어붙은 강 회장에게 고정되었다. 당신은 한 달 전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 명예, 제 직장, 그리고
제 미래까지도.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그 하찮은 돌멩이가 실은 당신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려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얼굴. 그의 눈빛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자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의 발표회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군요. 진정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는 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랜드 볼룸은 한동안 충격과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태환 회장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우라 그룹의 빛나던 미래는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한서연이 남기고 간 폭풍은 아우라 그룹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강태환 회장이 혼절 직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에 타전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성난 주주들의 항의 방문이 빗발쳤다. 강태환 회장은 집무실에서 괴물처럼 포효하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졌다. 찾아내 피닉스 놈들이 언제부터 우리 주식을 사들였는지,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 전부 다 찾아내란 말이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에 위치한 피닉스 타워의 최상층. 한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우라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피닉스 그룹의 MA 전략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패닉이나 흥분 대신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처럼 냉철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본부장님, 아우라 그룹 측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닉스 그룹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와 보고했다.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렸다. 예상했던 반응이군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더 사납게 발버둥 치는 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를 꺼낼 시간입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피닉스 법무팀은 즉시 금융감독원에 아우라 그룹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그들이 확보한 증거 자료 중 가장 결정적인 일부, 즉 강태환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지에 독점 제보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강태환 회장이 수년에 걸쳐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왔다는 정황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아우라 그룹이 쌓아올린 윤리 경영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위선적인 가면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며 파악했던 모든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합작 투자 사업의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정보원 형식을 빌려 그 정보를 합작 투자사의 경쟁사에게 흘렸다. 정보를 입수한 경쟁사는 즉시 더 나은 조건으로
합작 투자사에 접근했고 아우라 그룹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된 투자사는 결국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 왔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사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회사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아버지의 서슬퍼런 분노와 이사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밤이 되면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다. 용건이 뭐죠? 강민준 상무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상무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아, 제발 멈춰줘. 원하는 게 뭐야?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제발 회사만은. 그의 애원에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돈 당신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보죠.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강민주는 끊어진 통화음을 들으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리고 외면했던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를.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서연의 전략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연달아 공격을 퍼부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아우라 그룹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은행들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거센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피닉스 그룹의 파산 공세는 아우라 그룹의 외부를 허물어뜨리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되는 균열이다. 한서연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강태환 회장이 쌓아 올린 철권 통치의 제국 내부에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강민주는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쏟아지는 보고서나 결제, 서류에는 눈길조차 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달 전 비를 맞으며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의 모습과 기자회견장에서 얼음 여왕처럼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모습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나는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빼앗겼을까? 명예, 직장, 그리고 미래. 민주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데 동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비겁하게 침묵했고 사랑했던 여인과 자신의 아이를 외면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는 그의 멱살을 잡고 왜 자신을 버렸냐고 울부짖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내면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비겁함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와 추락하는 주가에 이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환 회장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의 재산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서서히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는 피닉스 그룹의 공격을 근거 없는 음해라 치부하며 그룹의 저력을 믿고 단결하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그룹의 2대 주주이자 강 회장의 오랜 동지였던 박영진 부회장이었다. 회장님, 이 모든 사태가 한서연이라는 전 직원 한 명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다면, 아니, 애초에 그런 스캔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피닉스 그룹과 협상 테이블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놈들이 전부 미쳤나?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아우라를 키워왔는데. 그는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내리쳤지만 이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향한 경외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강태환의 왕국에 처음으로 반역의 깃발이 올라간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이사회가 끝난 후 강 회장은 자신의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냈다. 다 너 때문이다. 그깟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넌 내 아들 자격도 없어. 그의 폭언은 민준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존경심마저 파괴해버렸다. 그날 밤 민준은 술에 취해 자신의 서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과 그녀가 선물했던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상자 바닥에 깔려 있던 서류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잡혔다. 그것은 한 달 전 아버지가 그에게 건네며 만일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서류였다. 바로 한서연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이메일의 원본 파일과 그녀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던 보안팀 직원의 자술서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의 약점으로 일종의 공범 증거로 쥐어준 것이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이것만 있다면 서연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었다. 그녀가 스파이가 아니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범죄자로 고발하는 칼날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의리와 서연에 대한 참회의 감정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최소한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는 말아야 했다. 그는 박영진 부회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그라면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호텔 라운지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은 박 부회장은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박 부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강태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룹을 차지할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네가 이걸 정말 나에게 넘기겠다는 건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제국에 마지막 일격을 가할 방아쇠를 넘겨주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회의장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어떻게든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강태환 회장과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측근들이, 다른 한쪽에는 박영진 부회장을 중심으로 뭉친 반대파 이사들과 새로운 대주주로서 당당히 참석한 피닉스 그룹의 대리인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강태환 회장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가장 원초적인 감정, 즉 도덕적 비난으로 판을 뒤흔들 생각이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이미지를 대중 앞에서 완전히 더럽혀 그녀의 모든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영진 부회장이 긴급 안건으로 강태환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가 그룹의 재정적 위기와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자 장내는 걷잡을 수 없이 술렁였다.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마침내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예상대로 한서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여자 한서연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무기로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꽃뱀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좌절되자 이제는 경쟁사와 손을 잡고 복수심에 불타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은 일부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기업의 재무 문제보다 자극적인 스캔들에 더 쉽게 동요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장내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져들었을 때 한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강 회장을 마주보고 섰다. 강태환 회장님, 당신의 마지막 발악이 고작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심파극일 줄은 몰랐군요. 좋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 전에 여기 계신 주주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회의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자금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어떻게 강태환 회장의 개인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연은 냉철한 목소리로 각 법인의 이름과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그 돈이 정관계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하나씩 설명해 나갔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수십 년간 비밀스럽게 관리해온 검은 돈의 역사가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가 피닉스 놈들과 짜고 만들어낸 음모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박영진 부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회장님의 비자금 문제는 검찰이 판단할 몫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전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한 유능한 직원이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그 사건의 진실을 증언해줄 특별한 증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박 부회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강민준이 서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나타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민준아, 네가 왜 여기에? 강민준은 아버지의 애타는 부름을 외면한 채 묵묵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심호흡 끝에 눈을 뜬 그의 시선은 똑바로 한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오늘 아우라 그룹의 상무가 아닌 한 명의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한 달 전 한서연 씨에게 씌워졌던 산업 스파이 혐의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내쫓기 위해 저의 아버지 강태환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조작하신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배신에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고백을 이어갔다. 그는 조작된 이메일 원본 파일과 보안팀 직원의 자술서를 스크린의 증거로 띄웠다. 저는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아니 한서연 본부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가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환 회장은 아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주주들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환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 배신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결국 허무한 외침으로 끝났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회의장에서 비참하게 퇴장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모습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복수극의 막이 내렸고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태환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 주주총회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제국의 잔해와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얼굴뿐이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아우라 그룹의 시대는 그렇게 한 남자의 비참한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렸다.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섰던 한서연은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와 창가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은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텅 빈 듯한 허무함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싶었을 뿐이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격변을 맞이했다. 강태환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닉스 파이낸셜 그룹은 공식적으로 아우라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임시 이사회를 통해 한서연이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 달 전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는 그 기업의 최고 결정권자가 된 것이다. 취임 첫날 서연은 과거 강태환 회장이 앉았던 거대한 집무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방의 모든 가구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어둡고 위압적이던 공간은 밝고 개방적인 소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그것은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아우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전 직원에게 보내는 이메일 한 통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능력과 실력만이 존중받는 투명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파벌과 혈연으로 얽혔던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녀의 메시지는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닌 개혁가의 길을 선택했다. 강민주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는 벗었지만 증거인멸에 동조했던 책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한서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서연은 고심 끝에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한 달 만에 다시 마주한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후계자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죄책감과 후회만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는 서연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난 평생 너와 내 아이에게 속죄하며 살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증오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민과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정리의 감정뿐이었다. 당신의 사과는 그날 증인석에 섰던 용기로 대신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죠. 민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이는 괜찮아. 내가 아빠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지고 세상의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제가 지켜낼 겁니다. 당신은 그저 멀리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명의 독립된 여성으로서 그리고 강인한 어머니로서 내리는 온전한 결정이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는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투명한 경영과 파격적인 인재 등용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떠나갔던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 혹은 부활한 불사조라 불렀다. 어느덧 만삭이 된 서연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렸다. 치욕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되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서연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생명이 바로 그녀가 이 모든 전쟁을 견뎌낸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가야,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엄마가 너에게 가장 멋진 세상을 선물해 줄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는 치욕의 상징이었던 임신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이 되었다. 한 달 만에 세상을 놀라게 하며 돌아왔던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